오늘은 한 대기업 회장과 그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간 여인,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행한 충격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한 여인의 한 맺힌 인생이 담긴 현실 속 막장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회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끄는 재계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연희라는 여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연희는 28배 나이에 민석 회장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외모와 똑 부러지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회장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업무 관계였지만 잦은 출장과 야근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석 회장은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을 연희에게서 발견했고, 연희 역시 나이 많은 회장의 카리스마와 배려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민석 회장은 연희를 위해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공식 일정이 끝나면 종종 그 아파트로 향했고, 연희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연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민석 회장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적법한 가정이 있었고 재계에 명망 있는 인물이었기에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이 절대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연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 회장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절대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친정 부모님께는 해외 연수를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홀로 병원에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민석 회장은 출산 당일 병원을 찾아와 아들을 안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석 회장은 준서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이중 생활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준서를 혼자 키우며 미혼모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부의 란이 공란으로 남았고 준서는 법적으로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석 회장은 매달 상당한 금액을 연희에게 보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아이의 교육비까지 넉넉하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키우며 끊임없이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서가 유치원에서 아빠 직업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아올 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준서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5살 때부터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그때마다 아빠는 멀리 계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민석 회장은 1년에 서너 번 정도 몰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절대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서에게 그는 그저 아빠 친구 아저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희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왔고
그녀는 매번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혼했어요 라고 했고, 때로는 해외에 나가 계셔요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그녀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연희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민석 회장은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였지만 연희는 그가 자신들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서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낚시를 갈 때 준서는 언제나 엄마와 단둘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준서는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희는 더 이상 거짓말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는 다른 가정이 있으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야. 어린 준서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후 준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연희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석 회장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지만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연희가 몇 번이나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석 회장에게 최소한 준서만이라도 호적에 올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준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만이라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석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그건 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야.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잖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해. 연희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한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민석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연희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의 죽음도 슬펐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준서를 데리고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서는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영정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연희는 민석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민석 회장이 유언으로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전한 내용은 냉혹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따님과 아드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송금하던 계좌로의 입금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중단됩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고 그의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니. 그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준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상속권이라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더구나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회장님의 유족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연희는 직접 민석 회장의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장의 적법한 부인은 연희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제발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주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그녀의 몸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죽음보다 준서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연희는 병상에 누워 준서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가 가장 미안한 것은 너를 제대로 된 아버지 없이 키운 거야. 내가 아버지의 성도 이름도 가질 수 없게 만든 거야.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게 최고의 부모였어요. 연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와의 관계,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저 숨겨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죽어서도 이 한을 풀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아버지 곁에 묻어줄 수 있니? 준서는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했어. 비록 아버지는 엄마를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살아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만큼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준서는 어머니의 부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게요. 아버지가 생전에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죽어서만큼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8개월 후 연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항상 너를 사랑했어. 준서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의 한을 꼭 풀어드릴게요. 연희의 장례를 치른 준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인 민석 회장이 묻힌 선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회장은 경기도의 한 묘지 공원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여러 날 밤 그곳을 답사하며 지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준서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묘지 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고 경비 순찰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밤 그는 삽과 도구를 들고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 옆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준서는 충분한 깊이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어머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는 2개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란히 누워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살아서는 이룰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준서는 2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서입니다. 당신이 평생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엄마를 당신 곁에 모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그림자로만 취급했어도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어서라도 함께 계세요.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엄마를 아버지 곁에 모셨어요.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준서의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었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민석 회장의 묘 옆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연희의 유골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준서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는 자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여인, 아들이 묘 옆에 불법 안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 회장의 유족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준서를 고소했고 연희의 유골을 즉시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준서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준서와 연희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여인의 한을 아들이 풀어준 것이다. 진짜 잘못은 여인과 아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회장에게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준서를 묘지 훼손죄와 사체 은닉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이 청년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넘게 회장의 여인으로 살았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연희와 민석 회장의 관계, 그리고 준서의 출생 과정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민석 회장이 15년 넘게 이중 생활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민석 회장의 유족들은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명예로운 가문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준서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동기를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가족과 사실혼 관계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석 회장의 유족들은 결국 연희의 유고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묘역 관리비를 지불하고 준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신 준서에게 더 이상 묘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준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준서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잠든 묘역을 먼 곳에서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아버지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민석 회장의 아들이고 연희의 아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준서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성도 물려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태어났지만 평생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연희와 같은 여성들도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숨어서 살아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여성들. 그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법적 보호나 사회적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저 스캔들이 되고 그들의 삶은 비밀이 됩니다. 준서는 이제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린 것처럼 다른 이들의 한도 풀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편견,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가족은 때로 법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가장 약한 존재들, 바로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민석 회장은 생전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의 진실한 사랑과 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그 여인과 함께 누워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평생 사랑하는 남자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그렇게 작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원조차 살아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죽어서야 아들의 손에 의해 사랑하는 남자 곁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한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녀의 한은 조금은 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적 가족의 테두리 밖에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